5장 모든 것이 지옥으로. 사울 왕이 아버지의 당나귀를 잃고 왕궁을 찾는다.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또 얻는다. 예루살렘이 어둠이 내리고 운명의 결정을 내릴 시간이 다가온다. 거리는 이미 어두워졌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는 스바냐 거리와 멜라시 거리가 만나는 곳까지 장난감 기차와 맞바꾼 어린 늑대를 억지로 끌고 왔다. 그러나 콘크리트 벽에 세워놓은 붉은 우체통, 왕관 그림 밑에 킹 조지라는 영어 쓰여있는 그 우체통 옆에서 개가 결심했던 것 같다. 나는 듣지 못했지만 키퍼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고엘이 묶어주었던 리본을 찢어서 풀어버렸다. 키퍼는 몸을 움츠린 채 길을 건너가고 있었다. 다리 사이에 꼬리를 넣고 코를 땅에 박은 채 내가 있는 곳에서 아주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어갔다. 그래 친구, 그게 삶이지. 유감스럽지만 말이야. 그러고 나서 개는 가버렸다. 한 자루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밤이 왔다. 못돼 먹은 그 개는 예전 주인한테 돌아간 게 틀림없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지? 알도가 상자를 묶고 고엘이 개에게 묶어주었던 짧은 리본만 달랑 남았다. 그것만 빼면 진짜 혼자였다. 그러나 그게 삶이었다. 나는 예배당 앞 마당에 도착했다. 그 길은 밤비르거의 푸주간을 거쳐서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더 이상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상자 더미 위에 앉아 주위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혼자 생각하기 시작했다. 초저녁의 따스함과 평화로움이 주위에 피어올랐다. 열린 창문으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의 목소리, 웃고 야단치는 소리들. 지금 혹은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나는 슬펐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지 않은 채 남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 슬픔조차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저녁을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지나간 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무척 슬펐다. 나는 이 세상 아주 먼 곳, 이를테면 우방기샬이나 히말라야 산맥 같은 곳이나 아니면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지 못하고 빛이 변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때 발코니에 있던 누군가가 옆집 사람에게 미친놈이라고 부르자 그 사람이 느릿느릿 대꾸했다. 어떤 놈이 말하고 있는지 봐요. 로또리 아줌마, 로또리 아줌마. 조금 있다가 누가 나왔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폴란드 말 같았다.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다. 그 순간 나는 사람들의 머리껍질을 벗기는 붉은 인디언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고양이만 거기에 있었다. 고양이는 사람을 찾아 울어대고 있었다. 소란스러운 저녁 사이로 온갖 냄새가 피어올랐다. 소금에 절인 양배추, 타르, 요리하면서 나는 기름 냄새, 쓰레기통에서 나는 시큼한 쓰레기 냄새, 그리고
저녁 산들바람에 말리려고 널어놓은 빨래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 예루살렘의 저녁이 찾아왔다. 나는 예배당 빈 상자에 앉아서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내가 왜 에스티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지 말이다. 지금의 에스티는 분명 자기 방에 앉아 있겠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그 방에 변함없이 파란색 커튼 도장이 걸려 있을 것이다. 나는 아주 잘 알았다. 바깥에서 수천 번, 아니 그 이상 커튼을 보았다. 에스는 내가 손댈 생각조차 못한 숙제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지리를 가르치는 슈트릿 선생님이 낸 문제를 풀고 있거나 따은 머리를 풀고 다시 묻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주 참을성 있게 학기말 행사에 쓸 장식물을 오리고 있던지. 에스티의 치마는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다. 손톱은 나처럼 갈라지거나 시커멓지 않고 깨끗했다. 에스티는 아주 조용하게 숨을 쉰다. 교실에서처럼 에스티는 입술을 약간 벌리고 있겠지. 에스티는 이따금 윗입술 위에 있지도 않은 작은 뾰루지를 혀끝으로 핥으려고 했다. 에스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 내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다 내 생각을 하더라도 저 구역질 나는 숨기 아니면 저 미친 녀석이라고 하겠지. 차라리 에스티가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다. 어쨌든 그만하면 됐다. 나도 에스티를 생각하지 않는 게 낫겠다. 대신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것처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가능한 모든 행동 방침을 종이에 적으라고 가르쳐 주었다. 찬성과 반대의 경우를 같이 적어놓고 상황을 파악하며 하나씩 지우라고 했다. 그렇지만 지금 연필도 없고 날도 이미 어두워졌다. 나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다. 첫째, 일어나 집으로 가서 왜 늦었으며 빈손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자전거를 도둑 맞았다거나 술 취한 영국 군인이 빼앗아 갔다고 말한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엄마가 군인들하고는 절대로 말싸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둘째, 알돈의 집으로 간다. 루이자가 문을 열고 내게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다. 루이자는 어린 신사가 들어왔다는 걸 알린 후 모직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거지에게 금화를 내밀고 있는 방으로 나를 정중하게 안내한다. 나는 알도 어머니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알도에게 자전거를 주었으며 계약서도 썼다고. 알도 어머니는 알도를 심하게 꾸중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알도는 자전거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아주 비열한 밀고자가 될 것이고 애쓴 대가도 없이 자전거를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다. 기체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셋째, 고엘 게르만스키를 찾아간다. 우리의 계약은 취소되었으니 즉시 기차를 돌려달라고 냉정하고 험악하게 말한다. 돌려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끝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낸단 말인가? 넷째, 역시 고야를 찾아간다. 아주 친절하게 안녕 잘 있었어? 하고 말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키퍼가 돌아왔는지 묻는다. 그러나 내일 온 동네 아이들이 나를 놀려댈 것이다. 다섯째, 그 치사한 개가 누구에게 필요할까? 누가 그런 개를 필요로 할까? 난 필요 없다.
그러니까 키퍼가 고엘한테 곧장 돌아갔다고 누가 그랬지? 키퍼는 바렌 언덕과 갈릴리 숲을 지나 텔 아르짜 숲의 어둠 속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야생의 무리에 합류하기 위해 어금니로 적의 목을 물어뜯었을 것이다. 진짜 자유로운 늑대로 살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도 발걸음을 돌려 텔 아르짜 숲으로 갈 수 있다. 그곳에서 언덕과 동굴, 바람 속에서 산적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해도 벌벌 떨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초라하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나서 뺨을 몇 대 맞고 앞으로 멍청하게 울지 않고 분별 있게 행동하겠노라고 약속한다. 그러면 나는 곧바로 정중한 사과 편지와 함께 알도 어머니와 고엘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겠지. 나는 바보같이 웃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며 일이 이렇게 돼서 유감이라고 말한다. 정말이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은 걱정 말기를. 또 다른 가능성은 톰 소의 모험에 나오는 허클베리 빈처럼 폐허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잠드는 것이다. 나는 ST 집 계단에서 밤을 보낼 것이다. 깊은 밤이 되면 ST 방 배수관으로 기어올라가 ST를 만난 다음 동이 터오기 전에 우방기 셔리 땅으로 함께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ST는 나를 싫어한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다. ST는 나를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가능성. 나는 6월절에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던룹 중사의 지프차를 타고 아람 마을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처럼 나는 에드나 이모한테 갈 수 있다. 이모에게 오늘 아침 아버지와 어머니가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슬픈 척하며 말한다. 내게 열쇠를 주고 갔는데 어떻게 여는지 모른다. 아니면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머리에 인조과일을 매단 에드나 이모네 집은 온통 종이꽃과 장식들로 가득하다. 이모는 내게 연방 입을 맞추며 엄청나게 야단 법석을 떤다. 그리고 괜찮아. 그렇게 해야만 한다.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하는지 겨우 해결했다. 내일이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무사한지 걱정하느라 자전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잊어버리겠지. 맞다. 가자. 나는 에드나 이모네 집으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뾰족뾰족한 소나무 잎 사이 깜깜한 곳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다. 나는 허리를 숙이고 땅바닥을 바라보았다. 연필깎이가 있었다. 작고 낡아 보였다.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은색이 칠해져 있었다. 보기보다 무거웠다. 손에 드니 차갑긴 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연필을 깎거나 카펫 위에서 단추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 노래에서 탱크를 싸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연필깎이를 꼭 쥐고 곧장 돌아서서 집으로 달려갔다. 더 이상 빈손이 아니었으니까.